시간이 되어서 저희 오늘 김병기 본부장님 모시고 하는 콜로퀴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부교수 최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이 콜로퀴움은 그 부산 라이즈 사업 일환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제 강연 되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그 전에 잠깐 저희 소장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놀랬습니다. 추억으로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그만 이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해양 쪽으로는 저희들이 그 국책 사업을 해가지고 한 7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인문사회 쪽으로 주로 했는데 또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이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함께 이렇게 허락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 본부장님하고는 이전에 저희들의 그 세계해양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자주 뵙고 인사드렸는데 직접 이렇게 가까이 뵌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정말 기대를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본부장님이 뭐 강연과 토론과 이렇게 섞어서 자유롭게 시간 활용하신다고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김창경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도 오늘 새롭게 알았는데 제가 학술 발표회는 우리 지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과학기술정책학과에서 이제 제 지도 교수 논문 지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행정학과 회장님이시고 뭐 그다음에 갈등론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우리 시에 뭐 각종 갈등 문제, 뭐 기장해수 담수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쓰시고 시에서 자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워낙 대단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방식이 학술대는 제가 뭐 15분, 30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쫓기면서 말도 빠르고 핵심 위주로 막 싹 진행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자유롭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할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끊고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형식과 격식을 따지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토론이 잘 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그 의회에 윤태한 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까지 아주 바쁘신 그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우리 박재욱 신라대 부총장님, 워낙 유명하시죠. 그 페이스북에 AI 시리즈로 쓰시고, 아직도 학부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글도 워낙 많이 내시고, TV에도 잘 나오시고, 그렇고, 그 다음에 동아대 경영학과 최영인 교수님은, 제가 2017년도 신성장 산업국장 할 때 URP 사업이라고, 유니버시티 리서치 파크하고 대학 안에 공장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했는데 지금 스마트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까지 가는데 거기 IoT 기반으로 해서 온도가 몇 도인지 음식물이 어땠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걸 지금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HMM에 납품도 되고 아주 그런 분야의 전문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 오늘 절대 뭐 제가 취재차 오시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 쓰실 거예요, 전부 다. 그냥 학습차 오실 거예요, 전부 다. 언론에 우리 우영모 서울신문 부울경 본부장님 오시고요. 언론 시각에서 날카롭게 비판하시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다음 우리 조정호 부산연합 본부장님, 연합뉴스요. 뭐 연합뉴스 기사 나오면 다 납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 상직원 쪽에서도 많이 왔는데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 쪽에서는 진성한 EIO
대표님 오셨는데 UNDP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현금을 뭐 어디 개도국에 주니까 뭐 마약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 정부를 통해 가고 다 안 내려가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하거든. 휴대폰을 딱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래 될 겁니다. 뭐 기초수급자들이 골프채 사러 가면 이게 삐삐삐 해갖고 안 울리게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공식 스테이블 코인으로 채택된 그래서 매일경제에도 나오고 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제가 신성장국장 2017년부터 블록체인을 막 떠들었거든요. 그때 뭐 저하고는 15년 정도 같이 이 분야에 같이 연구하고 했던 부분 했는데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지건축의 주식의 상지건축은 우리 뭐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건설 설계 사무소인데 오늘 스마트시티하고 디자인 이런 것 좀 관리될 것 같고 허동민 대표님하고 식사하다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 해양농산국에 우리 조진숙 과장님은 지금 해수부 이전하는 건데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셨고 우리 과학기술정치학과에 같이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저기 조정호 본부장님 같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또 최준식 우리 사무국장님 우리 사실은 다 한 해글입니다. 제가 우리 STP 원우에 제가 회장이고요. 부회장도 분이고 사무국장님이시고 그래서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장대현 회장님 오셨는데 상수도도 스마트시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스마트시티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같이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혹시 상수도 분야 최고 전문가니까요. 오셨고 그 다음에 저 유세도 많이 나셨죠. 사아이 개발했던 그 김명진 주무관님. 김명만 저기 했는데 KBS 대담한 K에서 나왔는데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예로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왜 드냐면 아주 창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챗GPT를 쓰는데 공무원들이 뭐 질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자료를 갖다가 파일을 올려가고 요약해줘 이렇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출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딱 정보를 가둔 상태에서 다른 툴들을 갖고 와서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그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고받는 데서 KBS 대담한 K에서 나와서 대담도 하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도 유명하시고 제가 혹시 속에 빠진 분이 있나요? 저기 성지구 쪽에 다 이제 오셨고 그죠? 가만히 있어봐. 빠지면 이런 거 발표보다 더 중요한데 공무원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빠진 분 없으시죠? 예,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주 편안하게 뭐 제가 시간도 약간 안 쫓기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하고 약간 다른 게 팩트 위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양 스마트시티는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행되고 이런 거는 신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발표를 안 들으셔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원리 위주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듣고 나면 이렇게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AI에 뭐가 있다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게 진행이 되구나 하는 그런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해양과 스마트시티인데 이게 또 소제목이 더 재밌습니다. 리빙랩을 통한 지산학 협력. 그 사실은 김상철 교수님이 지금 라이즈 사업이 지금 지방정부도 어려움 왔거든요. 옛날 교육부에서 돈을 나눠주다가 지방정부에서 이제 나눠주게 되니까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해야 지산학 협력을 통해서 무슨 사업비를 받아내는 이런 것도 중요한 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약간 초점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지금 해수부가 내려오니까 해양 쪽에를 해서 사실은 뭐 제가 발표 주제를 정한 게 아니고 거의 정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맞춤형으로 제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제 그 박사 논문 지도하셨는데 제 박사 논문의 키워드는 스마트시티, 공진화, 디자인 싱킹 요 세 개입니다. 그래갖고 인터넷이나 구글에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공진화, 디자인 싱킹, 김병기 하면 뭐 동영상 같은 거 쫙 다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리빙랩, 그다음에 공지나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창의적인 도시 문제 해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김창수 교수님이 제일 전문가이신 게 우리나라에서 갈등론인데 갈등론은 되게 딜레마의 문제거든요. 그 딜레마의 문제를 많이 접근하는데 예를 들어 제일 쉽게 우리 딜레마 이야기하면 젊었을 때는 체력도 되고 세계 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갔다. 나이 들어서 이제 시간 있고 돈 있고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못 나가겠다. 이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본부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천억 예산에 560억 적자예요. 왜 그러냐면 톤당 가격이 800원인데 원가가 1,000원이거든요. 200원씩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우리가 직영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영공기업인데 적자 상태예요. 근데 평가할 때 경영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게 제일 좋은 게 요금을 올리면 경영적자 해소되는데 시민들이 반발하고 시민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요금을 사게 해도 딜레마의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은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빙랩이고 공진하다 이런 쪽으로 좀 크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일단 스마트시티와 리빙랩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거 설명드리고 그냥 디자인 싱킹 공진화 좀 어려우니까 이게 뭔지 왜 이걸 통해 갖고 창의적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해양은 이제 예시죠. 스마트시티는 해양도 되고 상수도 되고 모두 다 되는 분야인데 오늘은 해양에 초점을 맞춰달라 해서 해양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라이즈 사업과 관계돼서 공진화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지산업 협력이 진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해양수도 실현 우리 안상현 시장님부터 30년, 50년 전부터 해양수도 실현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지만 올 연말에 해수부가 내려오고 해서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스마트시티 공전화에 관한 연구, 부산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는 제가 2017년도에 신승년 국장을 하면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와 세종을 지정할 때 청와대하고 협의부터 해서 처음부터 제가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실무 부분에서는 참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잘난 차지 마라.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의 공지나 이거는 우리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 이제 너무 좀 말씀 길었는데 이제 약간 속도 빨리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시티를 갖다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질문해 보면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스마트시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교통 같은 거 자동으로 뭐 이렇게 신호 조정하고 이게 스마트시티 아닌가 그 서비스의 관점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학자들마다 개념적인 게 너무 달라요. 보는 관점, 그러니까 한국정보진흥원에서 말하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코끼리를 눈 감고 듣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보고 코끼리라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보고 코끼리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행정하는 교수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도시행정을 어떤 시청이나 조직이나 행정 예산 이런 걸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도시는 그 도시마다 문화가 중요하니까 문화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논문을 한 200편 정도 읽었는데요. 이 논문 그러니까 실무 경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이 문과 쪽에서는 그런 거버넌스 어떻게 해서 산학연 협력을 해가지고 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대부분이 그런 종류고요. 리빙랩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또 있고 그다음 대부분 전문적인 IoT나 무슨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공대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시티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정보연구에서 뭐냐면 스마트시티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느냐 도시의 입장에서 보느냐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느냐,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라 했냐면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IoT, AI, ICT 기술을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포인트가 도시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무슨 문제 있는데 이걸 해결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제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했는데, 아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예산 배분의 효율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 파이프가 노후 상수관을 갈아야 되는데 가장 빨리 터질 곳을 가는 게 제일 돈을 잘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오래 갔다가 먼저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전문가가 왔지만 이게 파이프의 주위 토양 정보라든지 연도라든지 모든 빅데이터를 플랫폼에 분석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갈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자원 배분 효율성, 예로 제가 쉽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 효율성 같은 경우에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경제학에서는 뭐 파레토의 구성경제학 쪽인데 뭐 어려운 말 잘 안 쓸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에서는 음식이 철철 넘어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아프리카나 어려운 데서는 밥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게 있죠. 파레토의 법칙 그게 있잖아요. 파레토가 구성경제학자인데 20대 80 법칙 있잖아요. 어떤 조직에 20%는 열심히 하는데 80%는 놀더라. 그 20%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모아놓으니까 거기서 20% 열심히 하고 80%는 놀더라. 그럼 그것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일하는 사회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인 거지. 한쪽만 하는 그런 문제를 스마트시티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부분은 조금 그런데, 자, 법적인 거가 찾아보시면 좋은 말 다 있습니다. 뭐 경쟁력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 뭐 지속 가능한 도시 좋은 말 다 있는데 잘 안 들어오고요. 자, 스마트시티의 도시 문제 해결 방식은 제가 아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교통의 문제가 왔다. 옛날에는 도로를 하나 더 깔았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으로 안 돌아가고 한량한 도로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라 해라. 이것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아닌가요? 놀고 있는 자원을 돌리는 거니까. 그 다음 주차 문제. 옛날에는 모자란다고 신규 주차장을 짓는데 지금은 빈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고요. 범죄가 발생했는데 옛날에는 전 경찰 인력 다 투입했는데 스마트 CCTV 갖고 딱 그 지점을 찾아서 경찰 인력 투입하니까 이것도 자원 배분 효율성이에요. 상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먼저 터질지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마트시티를 자원 배분의 효율성으로 접근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엄청 참 많이 배웠는데 뭐 저도 박사님 처음 들으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스마트시티 분야 많이 한다고 뭐 엄청 많이 적었어요. 처음 500페이지 가까이 적으니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사 논문은 그 분야의 집대성 교과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약간 또 그 말도 말씀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박사부터는 석사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 정리를 하면 되는데 박사부터는 자기의 시험이 이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 항상 박사라 하면 PhD라면 What's your theory? 한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걸 보고 제가 크게 느꼈거든요. 내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제가 200편을 읽고 100편 인용했지만 제 이론을 주장하기 위한 전부 다 근거일 뿐이지 실제로 대주장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르침을 받고 제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보통 논문에 제가 200편을 읽었기 때문에 웬만한 데서는 이게 잘 주장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학문적 개인적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100가지, 200가지 되는데 저도 정의를 했는데 저는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명사적으로도 정의하고 동사적으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명사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종합 플랫폼이다. 이런 말 잘 듣죠. 근데 동사적 과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제일 간단하게 스마트시티라는 거는 센서에서 도시의 각종 센서에서 데이터를 일단 받아야 되고요. IoT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형태가 빅데이터인데 클라우드 형태로 클라우드에서 저장이 되고 그걸 요즘에 이야기하는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것을 명사적으로 하면 자동차라면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고정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자동차가 휴식 공간이고 그 안에서 영화 보고 뭐 이런 공간이면 그게 자동차라는 개념으로 두면 고정이 되어버리고 동사적으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영화 보고 움직이면은 극장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냉장고라든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동사적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거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 가치 창출하고 데이터에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진하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 뒤에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어렵습니다. 공짜는 같은 공짜고 진화는 같이 한다. 이 말인데 뭐 다른 논문들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태계에서 어떤 식물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가치를 발전한다 개념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해결 변증법에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물은 그 내재된 데서 모순을 갖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야 뭐냐면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있으면 암기가 있고 자체적으로 맞물린 개념인데 그게 이제 동양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태극의 원리죠. 태극이 음량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고 암기가 된 걸 딛고 다음 단계 이해로 넘어가는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그걸 제가 말한 공진한데 제가 이걸 2017년도에 신승장 국장 때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생소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했냐. 가상과 현실은 공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하지? 근데 가상과 현실이 지금 공진화되고 있는 게 VR 삼성에서 XR 했잖아요. 잠자의 나비 공부와 똑같잖아요. 거기서 본 게 현실인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인지 가상과 현실이 혼합되면서 점점 발전하고 서비스와 제조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뭐 간단하게 카카오 전화, 카카오 택시 그게 IT CT 기술의 서비스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IoT에 결합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고 그다음 리빙랩 이제 제가 리빙랩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리빙랩은 글자가 살아있는 연구실이에요. 그러면은 자 살아있는 연구실은 뭔데? 그러면 현장을 연구실로 해가지고 이제 산학년 전부 다 모여가지고 현장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유럽에서 나온 형태인데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에 뭐 적용이 많이 되는데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 안에 스마트 빌리지라고 단독주택인데 최첨단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공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우리 안 비싸게. 근데 그게 한 몇백 대 1로 저도 공모했는데 떨어졌는데 그래갖고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에 공짜로 쓰는, 그러니까 싸게 쓰는 대신에 네 정보를 다 피드백 해주면서 개선사항, 네 불편했던 거와 피드백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다음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에는 다른 정책과 다르게 모든 서비스는 먼저 실증사업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다음에 해봅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약간 이게 리빙랩 그러면 실증사업에 실험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럼 연구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험실 찌같이 참여하고 학자들이 들어가고 연구하는 기술자가 들어가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냐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갖고 있는 게 그 실험 대상이 아니고 리빙랩의 주체는 시민들이고 그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이게 유럽이 약간 철학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 쪽이 약간 기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과 통찰력을 받아들이고 기술 혁신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 기존 어떤 혁신 활동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래서 이제 제3세대의 그 혁신 이론은 시스템 전환 이론하고 연결되는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리빙랩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스마트시티 할 때는 10개의 리빙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물류 리빙랩을 그때 동명대하고 한 2015년경에부터 제가 신승장 국장 할 때 했는데 그 동명대, 산학협력단, 부산항만공사 다 들어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레인 조종사가 나 이게 불편한데 이런 거 고쳐줘 뭐 이렇게 하면 그걸 피드백 받아가지고 막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 지금 부산 7항만 7부두가 완전 자동화 부두거든. 사람 없이 무인으로 다 움직여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먼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항에 자동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항만물류 디지털 트윈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만물류 디지털 트윈에 좋은 게 뭔데 하는데 우리 부산항이 한 2,200만 톤을 처리하는데 1,100만 톤이 환적 화물이에요. 싱가포르가 세계 1위고 우리의 2위인데 그러면 환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를 어떻게 쌓아야 위에 나갈 거 제일 위에 먼저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쌓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 갖다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갈 거 위에 놓고 뒤에 나갈 거 밑에 놓으면 할 수 있고 배가 또 지 맘대로 들어오거든요. 스케줄이 있지만 바뀌었을 때 어느 경로로 들어왔을 때 가장 빨리 이렇게 하적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그때 다 이렇게 리빙랩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됐다는 거죠. 스마트 컨테이너 우리 교수님, 정희 교수님 한 스마트 컨테이너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리빙랩 하고 있는 게 우리 부산 오시리아에 가면 자율운행지구라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저기 자율운행이 나오면 그냥 차가 지 맘대로 다니고 뭐 라이더랑 기수에 의해서 피해가고 할 것 같지만 그게 도로하고 통신이 계속돼야 돼요. 이게 통신이 계속되면서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택배 반품하려고 하면 차가 사람 없는 차가 와갖고 딱 대하고 실어가지고 다시 반품시키고 그 다음에 출근할 때 택시도 그냥 그게 다 관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게 그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차가 지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게 다 리빙랩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도 뭐 지금 뭐 광안대교에 스마트홀링이라 갖고 그냥 통과하면서 바로 된다는 게 옛날에도 됐는데 옛날에는 그 앞에 카드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번호판으로 인식해가지고 그 번호판으로 이건 장애인 차량이니까 가면 되고 이거는 2인자나 3인자 다 구별해버려요.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그렇게 되고 돈 안 내고 도망가면 휴대폰을 딱 날라와요. 계좌번호에 넣으라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산 리빙랩은 제가 해양농산국장 할 때 제가 이 일 결국 맡게 됐는데 신승엽 국장 할 때는 제가 리빙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기장에 가면 우리 부경대학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수를 갖다가 자동 이렇게 여과를 시켜가지고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를 카메라와 모든 센서로 찍어가지고 먹이를 얼마나 줬을 때 가장 최적으로 자라나는가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적용하면 최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걸 실험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부산은 대서양연어, 뭐 강원도는 뭐 경남은 저기 광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제 통합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4-5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170억짜리였는데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와서 170억 땄습니다. 그래갖고 그 용담에 캠퍼스에 그 컴퓨터 센터를 설치했고 이 부경대 총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었고 오픈 데이터 리빙랩도 카이스트하고 옛날에 막 준비했는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여러분 들어가보시면 www.data.go.kr 들어가시면 모든 정보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뭐 산업정보, 무슨 정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부산에도 빅데이터 웨이브를 만들었죠. 자, 이제 들어가시면 옛날에는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명령어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연어로 그냥 우리 그 챗GPT 하듯이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닭 통닭집을 열고 싶어. 그런데 상품 분석을 해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학생들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경쟁이 좀 치열한 곳이 어딜까? 그럼 그 파일 찾아갖고 올려버리면 상품 분석을 쫙 해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타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이제 학술 토론을 하니까 이게 스마트시티에만 리빙랩이 적용되느냐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이런 경우도 있대요. 시홈페이지에 100명 이상이 뭐 구글 지도를 찾아 여기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력에 다 참여해갖고 시까지 참여하고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방식도 있고 아주 리빙랩은 단순한데 핵심은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 아이디어를 넣는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랩은 보통 아까 왜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경험과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이제 요까지가 스마트시티와 리빙랩에 대해 설명을 약간 드릴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 싱킹과
공진한데요. 요새 뭐 디자인 수도 우리 지정되고 나니까 이제 저번에 시장님 방문할 때 디자인 정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새 디자인 싱킹 관련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핵심 다들 어디에 서술하고 있냐면 오늘 상지 건축에서 오셨는데 디자이너들이 아주 치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할 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다 고려를 한다. 그러니까 디자이너처럼 아주 치밀하게 동선과 이렇게 예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기획하고 하면 그게 성과가 있더라. 이게 디자인을 배우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요새 디자인 싱킹이 아주 이렇게 좀 히트를 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공무원과 학자와 차이는 뭐냐면 공무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우에 집중하고요. 학자들은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why에 인간관계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가 직원들이 와서 디자인 싱킹 말 잘 들었고 좋은 말 많이 들었는데요. 디자인 싱킹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되고 디자이너처럼 깊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 연구했는데 미국의 그 하버드의 로즈 마틴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뭐 이게 근본적인 태도에 도구를 선택하고 경험이 산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사람들은 막스 이론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계속 하겠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이 엄지손가락이 opposable, 반대되는 손가락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인류가 도끼를 쓰고 발전했던 이유는 이 손가락 때문에 이렇다는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안 됐을 건데 반대 방향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발전됐다는 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사고가 발전되려면 반대쪽을 생각해야지 이게 발전된다는 게 그래서 그 사람 opposable mind에서 디자인 싱킹이 나온다고 약간 전문적인 말을 했어요. 또 이제 하버드계 교수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성찰적 실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대학 교수 온갖 박사들 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데리고 와서 해결해 보라니까 해결을 못 하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 실천가가 리플렉티브 이렇게 사고를 하고 성찰을 하는 실천가가 필요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예를 들냐면 옛날 미국 말레스칸가 뭐 지금 배가 터져갖고 이렇게 유조선에다 기름이 막 했는데 그게 얼면 뭐 깔았는가 봐요.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하고 다 붙었대요. 그걸 갖다가 안 얼게 하면서 빨리 방제를 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랬는데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낸 줄 아세요? 컨테이너 기사가 냈대요. 컨테이너 기사가 그 말했대요. 시멘트가 안 굳는 이유는 계속 흔들어주니까 안 굳는데 이랬대요. 그 말 딱 듣고 과학자들이 초음파가 그걸 계속 쏘아가지고 안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실천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 거기가 중요하다. 이게 반드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찰적 실천가가 돼야 된다. 그럼 행동할 때 행위 중의 성찰, 우리 뭐 알아차림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힐러리 오스틴이라는 분이 예술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저기 손흥민이 바나나킥 하니까 예술이다 예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술성은 어떻게 나왔는가 자기 논문을 썼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피카소가 이렇게 막 황칠을 해갖고 이거는 수상한데 멋진 거다 이러면 누가 그림도 못 그린 사람이 따라하면서 내가 피카소처럼 미를 만들었다면 다르잖아요. 피카소가 원래 기본적인 그림도 다 그리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 능력이 합쳐지는 건데 메스트리 숙련도를 뛰어넘는 창의성이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같은 사람 되려면 그러니까 왜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다 숙련된 요리사인데 누구는 창의적인 요리사가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똑같이 축구를 하는데 왜 누구는 손흥민이가 되고 안 되느냐. 그거는 숙련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는데 그 숙련도를 넘어서는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자 디자인 싱킹 좋다 이거예요. 공진화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학자가 아니고 실무자니까 아이고 본부장님 그 좋은 말 갖다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결국 공진화 변증법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해와 이 내용과 형식, 가상과 현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와 제조 이거 반대 개념의 요소를 맞물린 개념이잖아요.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 맞물리게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단계 이게 수준에 따라 올라가는데 부구단을 암기를 해야 뭐 수학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이해를 딛고 그 다음 단계에 또 암기가 되고 시험을 치면 전기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우리 애하고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변증법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암기력이 학생들 뛰어난 머리 좋은 애보다 교수님들이 암기력이 좋겠나 안 좋겠냐. 그럼 그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냥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 거의 외우려 하는 게 아니고 안 외워도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부정이 부정이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자유로운 이야기니까 이 사실은 이제 어디 가서 학술대회는 이런 말 못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성철 스님이 그 말 했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다음에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하다가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그게 저 불교를 뭐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 철학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가 중요하다. 학문은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학생이 아빠 내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해해라 하네. 그때는 암기를 해야 해. 이해라는 게 답은 반대편을 써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되고요. 암기가 안 되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 논리 한번 보세요. 이해는 이해고 암기는 이해다. 근데 이해가 암기고 암기가 이해인데 다시 이해는 이해고 암기는 아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이 물이고 산이 물이다. 다시 하는데 이 밑에 산하고 위에 산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그럼 네가 지금 사회과학자로서 스마트시티 주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는데 정책적 시작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파편화되고 칸막이행정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하는 사람은 도시계획만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개발 특구를 하려는데 연구개발 특구 땅 고르고 막 뭐 어디에 지금 수용을 하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대편을 써라 했잖아요. 디지털 공간,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에 설계하는 사람은 반대편으로 디지털 공간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나 이런 정책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물리적 공간을 생각해야 돼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5분권, 제가 뭐 가끔씩 시장님 정책을 비판할 때 항상 목이 좀 서늘하면서 그래도 학자로서 양심을 지킨다고 계속 좀 비판을 좀 많이 했거든요. 15분권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15분권 정책은 물리적 공간에 15분 단위로 그 안에서 다 편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원도 있고 공학부장도 있고 좋다 이거야. 근데 제가 뭐냐면 그거는 물리적 공간 정책이잖아요. 디지털 공간 정책하고 공진화가 돼야 되려면 구청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대폰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인정보에 기반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어떤 사람은 수영이 필요한 사람은 수영 서비스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뭐 식사가 당뇨 있는 사람은 어디 음식점에 그 체육관 같은 데 하면 음식이 한 맞춤형으로 서비스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공진하고 그래 계속 제가 15분권 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공간 할 때 디지털 공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다가 최근에 당근하고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당근이 사실은 동네에 그 중고거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도 구해요. 그냥 자기가 바로 또 아르바이트에서 구하려면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15분권하고 당근은 디지털 공간에 있는 일이고 15분권은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연계해야 돼. 이게 정착 시사점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들락날락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시설이라고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연관시킬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 카메라 같은 게 개인정보 승인하에 한번 피아노를 배웠다. 그럼 오늘 체르니까지 배웠는데 이제 그 끄고 들어가면 이게 뭐 녹화가 된다든지 이게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집에 가서 컴퓨터에 클라우드 아이디에 들어가면 내가 오늘 낮에까지 배우고 여기까지 했는데 밤에 내가 더 학습해야 될 건 요거구나.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고 제가 또 이야기했던 거 지금 서면에 영어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가면 아직도 여권 통과하는가 어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뭐라 했냐면 요즘 애들 영어 실력이 여권 통과하면서 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거를 갖다가 디지털 공간과 연관시켜야 되면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저기 미국 대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펜팔 같이 카톡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영어 건립되잖아요. 그래 영어로 일을 하다가 메타버스는 강의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있고 이렇게 연관시키는 게 그게 바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연관이다. 공진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는 뭐 이 수식 같은 거는 굉장히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제가 하나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근데 2022년도에 이준석 대표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막 증거농사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제가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거 스마트 시티 방식으로 하면 쉽게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에서 돈이 무진장 많다면 모든 데 엘리베이터 다 깔아버리죠. 그래갖고 장애인 불편 안 하죠. 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샌다고 그러면 돈만 많으면 관 싹 다 갈아버리죠. 근데 예산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딜레마인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애인들은 막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장애인들은 이게 요새 스마트 CCTV를 찍으면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를 지운 상태에서 이제 장애인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동작으로.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길이 알고리즘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하철 중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사는 동네가 여기고 여기가 가장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해내고 그 다음 시민들한테 아까 리빙랩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휴대폰으로 쓰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우리가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설치하겠는데 지금 시의 예산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해볼 때 급한 게 이거더라. 이거부터 해줄게. 그런데 거기에 또 불편한 거 있으면 너가 의견을 내라. 그게 리빙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데이터 분석도 해주면서 의견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까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스마트시티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돈만 있으면 다 설치하죠. 아까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고 나이 들면 힘이 없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행정도 똑같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하죠. 돈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장애인들은 요구가 끊임없는 딜레마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고 스마트시티고 이렇다는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제가 또 한마디 또 이제 제 주장에 제가 공진화가 아까 맞물려 발전한다는 건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객관과 주관이라는 것도 아까 변증법적으로 맞물린 개념이잖아요. 객관적. 근데 우리가 요새 AI 기술이 엄청 발달되고 하는 건 객관적인 기술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AI 기술이 발달되니까 앞으로 로봇이 나오고 엄청나게 멋진 세상이 올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관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김영진 주무관 같은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AI 기술이 다 나오고 왜 저렇게 AI 에이전트로 분리한다는 생각을 못했냐고. 그게 창의성이거든요. 문제를 현장에서 보고 제가 시에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국마다 AI 에이전트를 도입해라. 그러면은 AI 에이전트들이 모든 평정 정보라든지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딱 비밀 정보죠. 외부로 안 새는. 그럼 국장이 맨날 바뀌잖아요. 국장이 와갖고 딱 바로 챗봇으로 야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순순히를 정해줘 하면 쫙 나오는 거예요. 예산을 찾아줘 하면 쫙. 그런 에이전트만큼 뛰어난 직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뛰어나면 에이전트끼리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해양국과 행정자치국이 저끼리 모여서 AI들이 회의를 해갖고 솔루션을 도출해갖고 시장한테 건의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맞지. 시에서 솔직히 해서 우리 평정 가지고 엄청 불만이 많거든요. 나는 이게 불공평하다. 저 휴대폰으로 전부 다 자기 인사기록과 했던 성과 다 집어넣으면 AI 분석 다 해줍니다 하면서 객관적으로 그래프로 딱 순위를 만들어줘요. 그래 놓고 결정을 약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아주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AI 에이전트를 국별로 도입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이 인사 시스템 계속 바뀌는 곳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이제 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기술 발달로만 되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아까 변증법적으로 공진화를 시켜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의적인 성찰적 실전가로서 창의적인 것을 좀 해야 된다. 아까 디자인 싱킹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거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약간 재밌습니다. 요거는 스태피라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인데 우리나라 국책연구원 중에 상당히 우수한 데인데요. 거기에 이승우 유영진 박사가 책을 쓴 제가 읽어봤는데 제목이 사물지능혁명 명사의 시대에서 동사의 시대로 제목이 특이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명사는
하나를 생각하게 하지만 동사는 여러 개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래서 명사적 정의와 동사적 정의를 동시에 썼던 게 요 책 제목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이 표를 그리는 게. 그러니까 뭐 당연한 말인데 싶은데 분석을 아주 잘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쪽으로 가면 공간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아닌데? 이쪽으로 가면 지능의 영역이에요. 지능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 공간도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보십시오. 1990년대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요게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형식지는 책에 나와 있는 글로 적힌 코드화된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암묵지라는 거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형식지. 성경책은 다 읽을 수 있는데 진짜 종교적 체험은 말을 못해. 그게 암묵지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가상 공간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책에 있는 거 골라내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LLML 챗 GPT가 나와가지고 사람처럼 암묵지의 영역까지 지능이 확장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도 옛날에 인터넷에서만 막 깔짝깔짝 했는데 지금은 IoT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연결해갖고 핸드폰으로 집에 지금 불 끄고 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현실 공간까지 확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능이 확장되고 공간이 확장됐을 때는 사물지능 시대가 열린다. 요새 신문에 피지컬 AI 많이 쓰잖아요. 이게 피지컬 물리적인 AI. 근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4, 5년 전에 나왔어요. 이분이 벌써 그때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게 뭔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AI가 장착된 거. 냉장고 안에 음식이 이런 거 있으니까 야 오늘 내 머리 지금 어떻게 요리할까? 음식물 보세요. 지금 이런 음식물이 남아있는데 주인님이 좋아하는 성향은 이런 거고 그래서 지금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지금 계란이 하나 있고 그거잖아요. 이게 냉장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 제목이 명사시대 동사시대 냉장고가 아니고 그건 하인의 가정부의 역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10년 걸려서 발전했던 게 앞으로 2년 만에 발전이 온다. 속도가 그만큼 빠른 이유가 뭐냐면 AI가 공장에 적용됐다 생각해보세요. CPS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 교수는 너무 잘 아는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공장 기계가 이걸 깎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연결하는데 위에서 통제실에서 이걸 했어요. 우리 상수본부 상황실처럼 했는데 아까 AI 에이전트처럼 이 기계도 AI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계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깎는 게 덜 깎였잖아요. 그럼 이쪽에 AI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야 네가 덜 깎았으니까 다시 깎아라. 그래갖고 이게 노동자들처럼 기계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시대가 사이버 CPS 시스템이거든요. 그래 됐을 때 속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챗 GPT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이게 진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물질이 다 변해버리거든요. 이 물질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시대가 옛날에 10년 걸릴 게 모든 AI가 작용하기 때문에 엄청 빠른 사물지능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항상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생각하거든요. 우리 옛날 핸드폰 이따만한 무전기 들고 다니는데 가격은 100만 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쫓겨난 거 들고 다니면서 가격 100만 원이잖아요.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위성 한번 볼게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위성이 뭐냐 생각하면 스마트시티에서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CCTV도 센서고 위성도 센서인데 지금 100분의 1 수준이 제작자분 그러니까 이게 초소형 위성이 한 요만한데 우리 영도에 가면 있는데 요만한 거 우리 양구에서 하고 있는데 요만한 거 있는데 그게 버스로 이렇게 미국에서 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데다 버스 같은 데 올라가고 상공지상에서 뿌려버려요. 그냥 600km에 상공에 뿌려버리면 지가 알아서 궤도를 찾아가고 이게 12바퀴를 그러니까 2시간마다 한 장소를 찍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게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천문연구원에서 그 폴캠이라는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미세먼지를 옛날에는 요만큼 찍어갖고 추정을 했는데 지금 다 찍는 거예요. 그 박사님이 뭐라는지 왜 이걸 개발했냐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하도 미세먼지가 어느 나라 거냐 우리나라 거냐 하니까 자기가 증명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거는 진짜 깜짝만한 거예요. 모든 미세먼지를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중국 건지 한국 건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어갖고 나사하고 협력해요. 그렇게 해서 나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초소형 위성 같은 게 더 나오고요. 요새 뭐가 나왔냐면요. 초소형 위성은 지금 40억이 걸리잖아요. 더 싼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드론인데 승천권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날개에 태양열을 해가지고 특정 위치를 계속 도는 거예요. 우주 그 승천권에서. 그래서 거기서 고성능 카메라로 찍어내니까 돈은 더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핸드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옛날에 무전기 들고 기능도 안 좋은 거 하다가 요즘 스마트폰 좀 하는 듯이 이 속도라는 게 AI가 이렇게 공장에 영향을 미치고 사물 이런 게 영향을 미치면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이렇게 변해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뭐 클라우드 이런 디지털 공간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자꾸 디지털 공간 이야기만 하고 그다음 물리적 공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LWP 뭐 15분권 도시다, 뭐 도시는 혁신 공간이다, 뭐 이제 이걸 서로 같은 이게 공진화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진정한 시스템 전환이 돼서 혁신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제 분석 틀을 만들었는데 이게 박사부터는 아까 자기 시오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제 분석 틀 아까 또 하셨습니다. 물리적 공간에서 핵심은 IoT에서 이게 공간이 확진되고 디지털 공간에서는 AI가 발전된다. 자, 그래서 이게 세상이 발전하는데 자, 스마트시티를 어떤 카테고리로 볼 거냐를 이게 저는 서비스와 테크놀로지, 기술과 산업적 인프라와 관리라는 측면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놈들은 엄청 많이 봤어요. 봤는데 뭐 시민과 제도 기술로 본 사람, 어떤 사람은 인프라와 뭘 이를 본 사람인데 제가 그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자께서 그 말 하셨잖아요. 사실 오늘 인문학 이 부분에서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공자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정명이다 이랬거든요. 바른 이름. 그러니까 그게 개념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학문적으로 하면 바른 이름을 안 쓰면 사람들한테 혼동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정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니까 앞에 이론들 논문들에서 분류를 해놨던 게 전부 다 이런 분류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렵게 이야기하면 메이스의 법칙을 위반했다 이런 뭐 몇 개인지 분류 방식인데 예를 들어 우리 분류할 때 이 방에 있을 때 세상의 스마트시티를 아는 사람과 스마트시티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분류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뭡니까? 부산시를 사랑하는 사람과 부산시를 사랑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맞죠? 근데 이런 분류 있잖아요. 남자와 할머니. 이 분류가 그게 맞아요.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똑 나눠지고 다 포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방식이 뭐냐면 이게 스마트시티를 분류를 해놨는데 시민과 갑자기 제도가 나오다 갑자기 기술 나오고 이러니까 이 층위가 다른 개념으로 막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마트시티를 이해를 못하는 거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냥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스마트시티구나. 이런 혼돈이 오니까 혼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혼돈이 있으니까 창의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알아야 그걸 파악을 하는데 문제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공자께서 내가 공자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이구나. 카테고리를 잘못 나눠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이제 하면서 다시 이걸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달라 이러면 IT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소프트웨어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빌려주기도 하고 데이터를 갖다가 그 구름처럼 저장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뭡니까? 저기 강세에 있는 데이터 센터다.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근데 데이터 센터 곧 클라우드는 아니죠. 근데 그 데이터 센터라면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인식이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가 뭡니까?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되겠구나. 그럼 전기가 있으려면 여기 전기분산 특별법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지는데 처음에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에서
제 박사 논문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그런 거고요. 뭐 아까 이렇게 그하고 이제 제가 김창수 교수님한테 지도 교수님한테 제일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서비스 기술 산업 인프라 이런 거 다 디지털 공간 물리적 공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김창수 교수님이 저한테 그 제일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핵심이 뭐야 하는 거예요. 항상 핵심이 뭐야 하는데 그게 정말 좋은 도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는 뭐 안다고 뭐래로 표현을 했는데 핵심이 뭐야 이러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 줄기에서 이 위에 줄기만 딱 보고 밑에 딱 나오는 그 핵심이 뭐냐를 갖다가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 한번 보세요. 기술이 뭐 사람들 우리 그 솔직히 해갖고 이러잖아요. 뭐 인공지능 막 이야기하고 해서 이거 하면 사람들이 아주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엔비디아에서 GPU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돌아간다려 하니까 아 물리적 공간에 이게 있어야 되구나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인공지능이 하늘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막연한 기술이 이 GPU라는 게 있어야 되고 컴퓨터라는 게 있어야 되구나. 아까 데이터 센터처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눈 이유가 뭐냐면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나눠놓으니까 이해가 쉽더라. 그런데 이것도 공진화의 관점인데 원래 분석이 돼야 통합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융합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새 뭐 융합 또 이런 학문의 융합을 사고하는데 융합은 정확한 분석이 돼야 다시 융합이 되고 그것이 다시 분화가 되는 그게 이제 변증법인데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먼저 분리를 해야 다시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술이 사람들한테 물리적으로 보이는 건 뭘까? 결국 IoT하고 센서가 핵심이더라. 대표 핵심 용어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이 작동하려면 건 플랫폼이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플랫폼에서 이게 작동하구나. 그럼 동시에 파악을 하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정말 저를 인도를 잘 해주신 게,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제가 불교 종교 이야기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야경이 600권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걸 갖다가 평생을 연구해도 다 학자들이 모르니까 불교는 철학이면서 종교거든요. 철학적인 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야신경을 딱 몇 자 되지 않잖아요. 150m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반야경의 핵심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반야신경을 더 한마디로 만들어봐라 하면 공적시, 색적시 공인 거예요. 색은 물질에서 이고 공은 근데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보통 때는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 그냥 콜로키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별 이야기 다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색이라는 물질공 세계고 공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듯 하지만 전부가 디지털 세계예요. 디지털 세계는 비어있지만 전부가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물리적 공간이 곧 디지털 공간이요. 디지털 공간이 곧 물리적 공간이구나. 색적시공 공적시색이구나. 역시 그 철학이 맞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실익이 뭔데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표. 그러니까 네가 뭘 설명할 때 진짜 핵심이 뭐야? 한마디로 얘기할까? 그러니까 반야경 600권을 그 줄이 150m짜리인 게 반야신경인데 그것도 길다.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럼 좀 더 줄여봐. 이러면 색적시공, 공적시공, 더 줄여. 이러면 공의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만들 때 엄청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산업적 인프라에 전기란 말을 넣었잖아요. 데이터 센터 앞에. 근데 이걸 왜 넣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가 설치하려면 전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누구나 이걸 딱 보는 순간,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구나. 초고속 인터넷망이 있어야 되구나. 아까 자율주행 연차 지 마음대로 굴러다닐 것 같지만, 아까 오시리아 지구로 해갖고 스마트 기술 이런 게 정신 창업 지구를 먼저 해줘야 되구나. 이 키워드를 통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이제 그런 의미고 좀 재미가 없죠. 너무 탐문적이죠.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저분 너무 뛰어나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팩트 위주로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일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언론 기사나 차이가 뭐지?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취재하는 기자가 와서 강의하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이제 제 강의는 그래도
이게 뭐랍니까? 그 원리라든지 내가 그 틀을 만드는 배경이라든지 오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표정을 사람 보니까 이건 내가 너무 나갔나? 이건 내가 너무 혼자서 이게 뭘 너무 나간 것 같습니까? 우리 교수님, 지도 교수님 말씀을 제가 항상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할 수 있어요. 중간쯤에 한번 꺼내서 질문도 한번 받으시고. 그렇게 할까요? 잠깐만요. 참고만까지 이제 해안가 스마트시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때까지 스마트시티와 리빙랩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과 공진하는 같은 방식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 할 거냐면 해양 분야로 이제 우리가 해수부가 내려오고 이제 앞으로 부산이 해양수도 어떻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핵심만 얘기하고.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아니, 자, 해양, 아까 초성위성 제가 말씀했는데, 나사하고 협조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연구소에서는 세계 최초의 평원 카메라를 개발했어요. 미세먼지를. 근데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는 거예요. 나사 랭글리 연구소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간, 그거에 의해서 서로 했고, 우리가 나사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나사 쪽에서 우리한테 LOI가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나사 쪽에서 우리하고 협력하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협력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림들이고. 근데 이런 미세먼지를 잡을 정도면 앞으로 낙동강에 콜라캔 하나 뜯어놓으면 경북에서 내려왔는지 안동에서 내려왔는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크레인이 0.1도만 뒤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공항 공사할 때 침하되잖아요.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아내는데 그거 못 잡아내겠습니까? 그 정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꼭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CS도 왜 하는 게 위성개발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는 위성개발 사업이 아니고요. 해양 데이터 개발 사업입니다. 해양 데이터 사업이고요. CCTV도 하나의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위성개발 사업은 국가 영역인데 왜 지자체에서 하지? 답답한 놈이 우물 파야죠. 해양산업을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민간이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점이 중요하고요. 디지털 트윈 아까 말씀드려서 이게 현실공간과 이래갖고 시뮬레이션 핵심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선박이 들어왔을 때 운항 스케줄이나 시뮬레이션에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 짐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KBS 미래를 항해하라 여기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서 토론된 거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기재부 가서 이렇게 예산 설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그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에요? 그게 그 최첨단 기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를 디지털 트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터지면 딱 보면 이 상수도관이 몇 미리짜리고 어느 회사들하고 가격이 얼마고 어디를 갈아야 될지를 그냥 나 3D로 하면 그냥 2.5만이 딱 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참 효율적이라는 건데 이제 그렇고 스마트 양식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고기 움직임을 파악해가지고 데이터를 해갖고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빅데이터 센터고요. 이 용담 캠퍼스 여기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제 총장님한테 꼭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칼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굳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약을 했는데 그럼 해양 분야의 디지털 전환, DX, 그다음 인공지능 AX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송상근 해수부 차관했던 분이 지금 BPA 사장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간단하게 대전환의 시대 기술 정치의 파고는 핵심은 부산의 NC, 부산항은 세계 제2의 환적항인데 GDP 창출 효과는 0.2%다. 그런데 로테르담은 GDP의 7% 창출하고 싱가포르는 6%를 창출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의 80%를 부산항이 처리하는데 왜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극복 방안, 기술 혁신과 터를 깬 사고다. 그래서 부산항을 디지털화 시켜갖고 아까 같이 지능형 분류식 플랫폼하고 스마트 자동화, 탈산소화가 답이다. 이런 거는 진짜 언론에 정말 정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또 국제신문하는데 AX, 인공지능 전환실에 때 과학기술 전략 방향 어떻게 되느냐? 산업 디지털 전환하고 지능형 생산체계 해야 하는데 이 말이 아까 그 말입니다. 단순 제조 기반을 넘어서 첨단형 지능 디지털 트위스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GPS 시스템입니다. 각자 다 돌아가는 움직이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뭘 절산을 하더라도 이게 저번에 제가 기계 대전에 가서 봤는데 독일에서 만든 건데요.
이쪽을 이렇게 절산을 하는데 카메라를 찍어갖고 디지털 트윈으로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그냥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고 착하게 그걸 갖다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북극 항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단순히 그 항로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외교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많은 수소, 가스 뭐 이런 거 IM하고 협약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많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미술 기뢰 뭐 복합 그래야 부산은 산업생태계 혁신을 한다. 뻔한 말들 다 그래서 뭐 부산시에서도 핵심 전략사업 보고 했는데 글로벌 탑 5 해양도시에 도약하겠다.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미래기술 부산지역산업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언론에 좋은 말 다 해놨어요. 뭐 사설물 돈.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교수님들하고 영역 보고할 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부산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하우예요. 그 하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기억하시는데 월드 오션 포럼 부산을 할 때 제가 한 4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선박 조합 투자를 해야 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우리 제일 전문가가 있는데 그때 현대중공업의 안광현 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듣고 있더만 그거 말 되네? 이러더니 갑자기 뭐라 하냐 블로그에서 김국장 그거 말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현대같이 큰 상선은 어려울 것 같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고장이 났을 때 50%는 현대가 지분을 갖고 있든지 나머지는 조합 투자는 되는데 전부 조합 투자를 해버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런 말 하더라고 하면서 작은 배는 되겠다 이랬던데 지금도 STO라고 증권형 토큰은 지금 허용됩니다. 근데 뭐 부동산 쪼가리 내가지고 좀 토큰으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배는 조금 더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미술품도 되고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는 규제가 너무 세갖고 스테이블코인 늘 이야기하는데 USDT나 USDC 발행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원화에 연동해서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BDC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를 갖다가 연동시키는 거.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 근데 이 부분에 우리 진성한 대표님하고 제하고 의견은 좀 더 혁신적으로 규제를 획파하고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 이제 옛날부터 제가 블록체인 부분을 잘 강조를 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먼저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창인 교수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뭐라 했냐면 블록체인 그때 ICO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디지털 거래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인 줄 알던 세대였어요. 근데 그때 디지털 거래소를 이야기하는 사람 미쳤다 하죠. 전부 다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방향이 싹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뭐냐면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사기성을 조작하기 때문에 이게 갖다가 억제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 진산 대표님 잘 아시지만 이게 코인 생태계가 움직이는 거는 코인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 작동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전 앞뒷면 같은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한쪽은 떼고 한쪽은 좋은 것만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 하니까 금융위에서 나와갖고 막 좀 뜨뜻지만 가만히 있어라 이야기도 막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하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런 규제들이 조금만 있으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이분 진짜 저하고 생각이 너무 똑같아갖고 제가 부산대 김호은 교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만 사물인터넷에 제일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점심만 먹자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 베트남에 물건이 하루 만에 컨테이너로 가는데 동계산은 이틀 3일 걸린대요. 왜 그러냐면 뭐 선화증고 뭐 해갖고 뭐 계약하고 뭐 이래 하고 뭐 그다음 환차손 계산하고 하니까 돈이 물건보다 더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자. 그러면은 이게 이더리움부터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어요. 우리 고등어에 실험했는데 뭐냐 이게 고등어를 딱 실으면서 문을 딱 닫는 순간 그게 IoT 기능에 의해서 블록체인 많이 딱 들어가가지고 기록이 딱 돼버리는 게 우리 스마트 컨테이너 아시겠지만 딱 닫는 순간 그게 딱딱 이게 모든 문장이 다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선정을 딱 하자마자 블록체인 기반으로 딱딱딱 들어가면서 나중에 선금이 먼저 딱 나가고 물건 도착하는 순간 딱 스마트 컨트랙에서 돈이 지불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 디지털 금융을 갖다 부산이 표준을 만들 때다. 부산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규제 수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참 걸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미래. 여기 보면 요게 우리 배수인 사무관이 아이디어가 낸 건데, 이 보십시오. 우리가 부산 북광 제입을 하는데 C자 모양이지 않습니까? 남부해양 클러스터 문현금융단지 북광 2단계, 1단계, 영도 이쪽 사면이 LH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 아이디어였는데, 부두가에는 층을 내갖고 레이어를 물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선박 물류 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 단계는 판교처럼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로 기업을 모으고, 그 다음 단계는 직주 근접형 아파트를 해가지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바로 일하고 일자리와 같이 되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될 거다 하고 제가 그 조성하는 국회의원님한테도 그 말을 한번 드렸는데, 한 과감하게 SMR 지금 미국에 허용해 준다면 SMR 그걸 갖다가 영도 주민한테 주민투표 한번 묻혀봐라. SMR 하나 설치해 줄 테니까 전기료 전부 공짜로 해줄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전기 마음대로 써라. 공짜로 해주는데 SMR 한번 유치해 볼래.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SMR이 있는 순간 아까 전기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그 부지에는 데이터 센터 다 바로 들어옵니다. 공짜로 전기 주겠다는데 데이터 센터 안 들어올 때도 세계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좀 파격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이 지금 부산에 이렇게 이게 해결되지. 우리 부산이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 살립시다. 뭐 온갖 신문 칼럼이 다 있고요. 온갖 전문가들 다 이야기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게 과감한 어떤 혁신, 규제를 타개하는 그 정도의 혁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됐어야죠. 다 좋은 말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겁니다. 아까 이제 이걸 제가 정리를 하나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은 실행가는 자, 이게 요게 오늘 지산학 협력 그 다음에 그 핵심입니다. 자, 우리 같은 공무원들은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연구자들은 교수님들 포함해서 연구기관이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 패러다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진화의 방식, 아까 얘기했듯이 디자인 싱킹, 반대편을 생각하는 방식, 그 다음 리빙랩, 현장과 인버 테라피해야 되고, 성찰적, 그 다음에 예술성, 그러니까 공상적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차이가 뭡니까? 누구나 다 공상적인 상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숙련도를 넘어서는 창의성이 돼야 실현이 되는 거지. 그냥 막 질러버린다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창의적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항상 현실을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시스템과 전체 시스템. 부분 시스템이 바뀌면 결국 전체 시스템이 바뀐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암묵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상수도에 기능직이라고 있었어요. 기능직들.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수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서 작성 이런 건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전문가였냐면 여기 한번 파보지. 여기 파면 에서 파이프가 나온다면 파보면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 노하우는 우리 아무리 고시이 된 사람도 모르는 노하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고장났는데 망치로 또 때리니까 고치다.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게 실천가들이고, 그 다음에 형식지, 이게 책에서 배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인데, 결국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암묵지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 중에 성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시행을 통해서 학문을 배워야, 이렇게 해야 개방의 혁신이 되고 지역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산형 라이즈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해놨는데, 이제 이 사람 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일 끝부분에 일어났대요. 부산형 라이즈 사업의 본질은 대학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 혁신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리빙랩 사업 같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돈을 얼마나 받아오느냐를 하고 우리 대학이 얼마나 지원을 받느냐 생각하지, 진짜 과연 지역 혁신을 생각할까요? 이거 말은 좋은데 현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비스텝을 옛날에 업선이 많이 했는데, 비스텝이 제가 신승영장을 대학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비스텝이 이게 요 부분은 제가 비스텝 인사말에서 뽑아왔는데, 비스텝의 핵심 기능은 뭐냐? R&D 기획입니다.
R&D 기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R&D 기획하고 있잖아요. 뭐 애들이 전자연구원 그다음에 비스텝하고 그러니까 뭐 상수도망을 갖다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미리 방지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한 100억이 드는데 환경부에 돈을 내주시면 우리가 실증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전국으로 퍼뜨리겠습니다. 이게 R&D 기획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비스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예산이 시에서 막 예산시에서 막 따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전문성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매칭하는 거예요. 7대3이 나오면 70% 뭐 국비하면 30% 하고 뭐 사업이 막 돌아갈 때까지 우리 기장담 수학처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이 사업 필요 없는 사업인데 이래 되니까 정부에는 비스텝이 있고 우리는 비스텝이 있어가지고 연구개발 예산을 은밀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 없으면 끊어버리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실에서도 연구예산과를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수부 연구예산과도 거기서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거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고 이제 세 번째로 라이즈 사업을 맡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분이 요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치맥하고 나는데 제일 끝에 말이 참 이 말이 제가 와닿는 게 도시는 정책적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변화를 상상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뀐다. 그 다음에 시민 역시 미래 도시의 공동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AI 부산은 누구나 만들어주는 도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다. 열정은 실험실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왔고 객관적 기술 발달로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객관적 기술 발달하면 있고 우리 김영진 주무관처럼 그걸 갖다 그 흐름을 읽고 창의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된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공진화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과 주관도 공진화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시민 역시 미래도시의 설계자가 되는 게 바로 리빙랩이잖아요. 그렇고 실험과 도전 정신에 하자는 게 영국 석세스 대학의 프리만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실험 촉진형 정부. 실험을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실험할 수 있는 이런 정부가 돼야 발전이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게 진짜 끝나버린다.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건 앞에 말 반복입니다. 아까 뭐 물리적 공간과 이렇게 공진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요 말들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버드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즈가 뭐냐면 도시는 혁신의 발전소다. 21세기에. 그 다음에 클라우스 슈밥 4차 산업혁명 선사에 뭐라 했냐면 디지털 전환의 실험실로서 도시가 앞으로 부상할 거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제일 멋지던데 세계적인 경제학자 리차드 고든이 20세기 공장이 하던 일을 21세기에는 도시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디바이스로 이게 데이터가 모이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2000년 초반에 인터넷이 나오면 거리가 필요 없고 화상회의를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도 없고 그랬는데 그 말이 틀렸던 거예요. 모여 있어야 돼. 근접성과 밀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요번에 해수부 내려오면 그 전진수 장관이 빌딩 하나 지어가지고 연구소 밑에 싹 다 해버리고 그 해수부 같이 하는 난 그 아이디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하더라도 식당에서 자주 보고 이래야지 우리가 연구원들도 나 지금 무슨 연구하는데 무슨 뭐가 고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게 안 뭉치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너무 맨날 혼자 아이디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야, 니 무슨 문제 있는데? 그런 문제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토론이 돼야 이게 진정한 그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시의 문제는 이렇게 리빙랩을 활용하고 지방정부 연구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앞으로 미래도시는 어떻게 될 거냐. 모든 게 데이터로 다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렇게 도시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돼서 모든 게 연결되는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혹시 더 관심 있는 분은 슬기로운 부산시 공무원생활이라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이 7번 재생 목록으로 오셔야 됩니다. 7번 스마트시티와 데이터 기반 핵심 들어가면 강의가 쭉 다 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같이 이렇게 막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고 아주 정자세로 아주 15분 내나 그때 20분 내 아주 깔끔하게 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막 떠들지는 않습니다. 그 강의를 봐주시면 제 이미지가 약간 바뀌리라 생각해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돼요. 예, 예.